어르신, 아직 세상 무서운 걸 모르시는군요. 좋은 말로 할 때 파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겁니다. 제 손에 들어온 땅은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서 말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선 최태석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의 그것처럼 차갑고 섬뜩했습니다. 욕심 가득한 최태석으로부터 땅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 말의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은 거대한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허허벌판이던 땅 위로 포클레인과 불도저가 굉음을 울리며 먼지를 토해냈고, 어제는 배나무 밭이었던 자리에 오늘은 시멘트 건물의 뼈대가 솟아올랐죠. 대한민국 전체가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앞만 보고 달려가던 시절, 강남은 그 욕망이 가장 뜨겁게 들끓는 심장부였습니다. 바로 그 강남의 한복판에 섬처럼 떠있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김민준의 가족이 3대째 지켜온 터전이었죠. 민준의 아버지 김판석 노인은 이 땅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흙먼지 날리는 개발 현장을 볼 때마다 검게 그을린 팔뚝으로 땀을 훔치며 말하곤 했습니다. 민준아, 저 시멘트 덩어리들이 100년을 가겄냐, 1000년을 가겄냐. 하지만 이 땅은 우리가 없어져도 여그 이 자리에 그대로 남는겨. 우리 조상님들 피땀이 섞인 땅이여. 돈 몇 푼에 팔아넘길 그런 물건이 아니란 말이여. 24살의 청년 김민준에게 아버지의 말은 곧 법이자 진리였습니다. 그는 우직한 아버지를 닮아 순박했고 농사일로 다져진 단단한 몸과 정직한 눈을 가진 청년이었죠. 비록 손에는 늘 흙이 묻어 있고 옷에서는 흙냄새가 가셨지만 민주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저녁이면 툇마루에 앉아 아버지가 따라주는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며 멀리 아파트 공사 현장의 불빛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그 평화롭던 일상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중동에서 불어온 뜨거운 모래바람과 함께였습니다. 중동 건설붐을 타고 돈벼락을 맞았다는 졸부들이 금이 환영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기름 냄새나는 돈다발을 싸들고 강남의 땅을 개걸스럽게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진건설의 최태석 사장은 가장 악랄하고 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돈을 모아 돌아온 입지전적인 인물로 포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동료의 목숨값을 가로채고 현지 관료에게 뇌물을 먹이며 불을 쌓은 추악한 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흙먼지 날리는 길을 뚫고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민준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번들거리는 구두를 신은 최태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김판석 노인 앞에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가 가득 든 돈 가방을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땅 제가 사겠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일 안 하고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언제까지 그 흙 파먹고 사실 겁니까? 최태석의 오만한 태도에 김판석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돈 가방은 쳐다보지도 않고 마당에 흙을 한 줌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 돈 자랑은 다른 데 가서 하시오. 이 흙 한 줌에 우리 식구들 목숨이 달려 있고 내 아버지의 아버지, 그 어른들의 혼이 서려 있소. 이건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오. 단호한 거절에 최태석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김판석 노인에게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아직 세상 무서운 걸 모르시는군요. 좋은 말로 할 때 파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겁니다. 제 손에 들어온 땅은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서 말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선 최태석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의 그것처럼 차갑고 섬뜩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태석이 남기고 간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 대신 멀리서 들려오는 공사장의 소음이 밤의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마당으로 나와 우두커니 서서 어둠에 잠긴 자신의 집과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저 땅 위로 무서운 폭풍이 몰아칠 것만 같았습니다. 강남의 땅을 둘러싼 거대한 욕망이 이제 막 한 순박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태석이 다녀간 후 김민준의 집에는 불안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함 속에 보이지 않는 칼날 같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김판석 노인은 애써 태어난 척 밭을 갈고 소를 돌봤지만 밭둑에 앉아 담배를 태우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민준 역시 묵묵히 아버지를 도왔지만 밤이 되면 잠 못 이루고 일어나 헛간에서 쟁기날을 갈았습니다. 그저 농기구를 손보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적을 향한 분노를 사기는 그만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안은 현실이 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몰려온 트럭 여러 대가 마을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것은 작업복 차림의 험상궂은 사내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농기구가 아닌 쇠파이프와 강목이 들려 있었죠.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가장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침략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온 것은 최태석의 수족이자 삼진건설의 행동대장인 박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확성기를 들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들 잘 들어. 여긴 이제 삼진건설 소유의 땅이야. 10분 줄 테니 순순히 짐 싸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버티는 것들은 이 땅에 걸음으로 묻어버릴 줄 알아.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김판석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소나무처럼 꼿꼿했습니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야. 법도 없는 세상인 줄 아느냐. 박 실장은 코웃음을 치며 김판석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법, 영감님, 지금 세상에선 돈이 법이고 힘이 법이야. 저기 들어서는 아파트가 바로 법전이라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 실장의 손짓에 따라 깡패들이 마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집의 창문을 부수고 장독대를 걷어찼습니다. 닭과 개들이 놀라 울부짖고 아이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김민주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헛간에 있던 쟁기를 들고 뛰쳐나와 앞을 가로막는 깡패들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이게만도 못한 놈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농사로 다져진 민준의 힘은 장사였지만 수적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깡패 두세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민준을 제압하고 그의 팔과 다리를 짓밟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무참히 맞는 것을 본 김판석 노인이 이성을 잃고 박 실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이 악마 같은 놈아. 하지만 늙은 노인의 몸부림은 허약했습니다. 박 실장은 귀찮다는 듯이 김판석 노인을 밀쳤고 노인은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마당의 돌부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판석 노인은 허수아비처럼 쓰러져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처참한 모습을 본 민주는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는 자신을 누르고 있던 깡패들을 미친 듯이 뿌리치고 아버지에게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김판석 노인은 눈을 뜬 채 허공의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영혼은 이미 다른 세상으로 떠나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깡패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피와 흙먼지가 뒤엉킨 마당에는 부서진 살림살이와 사람들의 울음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판석 노인은 살아는 있지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민주는 병실에 누워 미동도 없이 천장만 바라보는 아버지를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순박했던 청년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이글거리는 증오와 복수심만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강남의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불빛 어딘가에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악마 최태석이 있을 터였습니다. 민주는 피 묻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최태석 그리고 내 놈들 모두 내 아버지와 우리 가족의 피눈물을 반드시 갚아주고 말겠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삶의 터전 위에서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복수초가 그렇게 핏빛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민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죠. 더 이상 그의 손에는 부드러운 흙 대신 공사장의 거친 시멘트 가루와 쇠붙이의 녹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강남의 여러 공사장을 전전하며 막노동으로 병원비를 벌었고 밤에는 허름한 쪽방에 돌아와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순박했던 청년의 얼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삭막한 세상에 대한 증오와 최태석을 향한 분노로 단단해진 남자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최태석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공사장에서 삼진건설의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술을 사주며 최태석의 동선이나 습관 같은 정보들을 조금씩 그러나 집요하게 모으고 있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위해 조용히 그 주변을 맴도는 굶주린 늑대처럼 말입니다. 한편 최태석의 아내 오수연은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에 갇힌 한 마리 새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삼진건설의 안주인이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죠. 창백하리만치 하얀 얼굴에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가녀린 몸. 그녀는 언제나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은 오히려 그녀의 공허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할 뿐이었습니다. 남편 최태석에게 오수연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오수연의 연약함을 사랑하는 척했지만 실은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죠. 오수연은 그 숨막히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묶여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은 바로 그런 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답답함을 느낀 오수연은 운전기사를 물리고 홀로 번화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쇼윈도와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녀는 더욱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가방 내놔, 이 여자야. 어디선가 나타난 불황자 2명이 오수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녀의 핸드백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놀란 오수연이 비명을 지르며 버티자 남자는 그녀를 바닥으로 세게 밀쳤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이 쓸리며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손 놓지 못해.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오는 듯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쪽방으로 돌아가던 김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불황자들에게 둘러싸여 넘어져 있는 오수연을 발견한 것이죠.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짓밟는 저 폭력. 자신의 아버지를 쓰러뜨리고 가족의 터전을 빼앗아간 최태석과 그 일당의 모습이 눈앞에 겹쳐 보였습니다.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활화산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불황자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막노동으로 다져진 그의 주먹은 쇠망치와도 같았습니다. 단 몇 번의 몸싸움 끝에 불황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백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놀라 주저앉아 있는 오수연에게 무뚝뚝하게 핸드백을 내밀었습니다. 이거나 받으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친절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남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 군데군데 찢어진 낡은 작업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깊고 슬픈 눈. 그 남자의 눈빛 속에서 오수연은 보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한 지독한 고통을 말입니다. 마치 거울 속에서 자신의 슬픔을 마주한 듯한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사례를 오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주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필요 없소. 그는 오수연이 부유한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증오하는 최태석과 같은 부류의 인간. 그들에게서 어떤 동정도 보상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대로 몸을 돌려 어두운 골목 속으로 사라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오수연이 다급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민준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자 그녀는 상처난 자신의 무릎이 아니라 싸움 중에 까진 민준의 손등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치료라도 받으셔야. 그 순간 민준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걱정해주는 타인의 시선.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 처음으로 받아보는 따뜻한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복수를 다짐한 심장이 한순간이라도 약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오수연은 민준이 사라진 골목의 어둠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그의 강렬한 눈빛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스쳐 지나간 남자가 자신의 삶을 그리고 남편의 제국을 통째로 뒤흔들 비극의 열쇠를 쥔 남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의 강렬한 만남 이후 오수연의 고요하던 일상에는 미세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최고급 실크 잠옷을 입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의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로 이글거리면서도 그보다 더 깊은 슬픔을 담고 있던 그 남자의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죠. 오수연은 그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동정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일까요? 어쩌면 화려한 세장 속에 갇힌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거칠고 투박하지만 살아 숨쉬는 생명력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오수연은 운전기사에게 삼진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현장으로 차를 몰게 했습니다. 남편인 최태석의 일을 둘러본다는 핑계를 댔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그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스스로도 설명하기 힘든 기대감 때문이었죠. 공사 현장은 거대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철근을 옮기는 인부들의 고함 소리, 시멘트를 섞는 믹서의 굉음, 그리고 뿌옇게 피어오르는 흙먼지. 오수연은 자신의 하얀 구두가 더러워지는 것도 잊은 채 인부들 사이를 헤매며 그 남자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쪽 구석에서 철근을 어깨에 메고 힘겹게 옮기고 있는 김민준을 발견했습니다. 강렬한 햇볕 아래 그의 등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거친 숨소리가 멀리서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현장 감독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김민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봐, 김씨. 그렇게 설렁설렁해서 오늘 할당량 다 채우겠어? 그러니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모욕적인 말에도. 김민주는 아무 대꾸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오수연의 마음 한구석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려왔습니다. 오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김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본 김민준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습니다. 여긴 왜 또 왔소?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오수연은 가방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땀 닦으세요. 그리고 지난번 일 제대로 감사 인사를 못 드려서. 김민주는 손수건을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돌아가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오. 그의 차가운 태도에도 오수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직접 닦아주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수연이 손을 뻗자 그녀의 블라우스 깃 사이로 목걸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려한 보석 하나 없는 낡고 소박한 은줄에 작은 초승달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습니다. 그것을 본 김민준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그 초승달 목걸이에 고정되었습니다. 머릿속 깊은 곳, 오래된 서랍장처럼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파편 하나가 강렬한 성광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아주 어릴 적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어린 민주는 대문 앞에서 생이별을 앞둔 누나의 손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된 누나는 멀리 서울의 부잣집에 양녀로 가게 되었죠. 누나는 울고 있는 동생의 목에 자신의 낡은 초승달 목걸이를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울지 마. 이거 보고 누나라고 생각해. 꼭 다시 데리러 올게. 꼭. 하지만 그 목걸이는 아버지가 누나의 마지막 흔적이라며 다시 가져가 양부모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 민주는 누나를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목걸이. 김민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수연은 갑작스러운 그의 반응에 놀라 자신도 모르게 목걸이를 감싸쥐었습니다. 아, 이건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돌아가신 양부모님께서 제가 이 집에 올 때부터 하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제게 남은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죠. 양부모님, 과거의 흔적. 김민준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뒤엉켰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리가 없어. 저 여자는 최태석의 아내야. 내 아버지를 저렇게 만들고 내 가족을 파멸시킨 원수의 아내라고. 그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솟아오르는 의심을 억지로 짓눌렀습니다. 김민주는 거칠게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오. 잠시 헛것을 봤나 보오.
그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최태석의 검은색 세단이 공사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최태석은 자신의 아내가 웬 낯선 막노동꾼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싸늘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수연아, 거기서 뭐하고 있어? 웬 논팽이랑 시시덕거릴 시간이 있어? 최태석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채찍이 되어 두 사람 사이의 기묘한 분위기를 갈라놓았습니다. 오수연은 겁에 질린 사슴처럼 어깨를 움츠렸고 김민주는 돌아선 채 주먹을 피가 나도록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복수심으로 불타던 그의 마음에 이제는 혼란스러운 의심의 불씨까지 더해졌습니다. 원수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린 잊을 수 없는 누나의 흔적. 이 끔찍하고도 기이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김민주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서 있었습니다. 최태석의 검은 세단 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운전석과 뒷좌석을 가르는 유리창을 올리고 나서야 옆자리에 앉은 오수연의 턱을 거칠게 잡아 돌렸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의 눈이 오수연을 똑바로 꿰뚫었습니다. 그놈 누구야? 공사판 막노동꾼이랑 뭘 그리 애틋하게 속삭이고 있었어? 최태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질투와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수연은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그냥 지난번에 저를 도와준 분이라 감사 인사를 하려던 것뿐이에요. 정말 그것뿐이에요. 감사 인사? 그딴 논팽이한테 할 인사가 뭐가 있어. 당신은 삼진건설의 안주인이야. 아무한테나 그렇게 해프게 웃고 다니는 여자냐고. 최태석은 오수연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하얀 팔목에 금세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오수연은 고통에 찬 신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에게 이 저택은 화려한 성이 아니라 남편이라는 이름의 간수가 지키는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김민주는 쪽방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연장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방바닥에 주저앉아 오수연의 목에 걸려있던 그 초승달 목걸이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복수해야 할 원수의 아내. 그런데 그녀가 혹시 어릴 적 헤어진 자신의 누나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 복수심과 희미한 희망이 그의 심장을 양쪽에서 잡아찢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최태석 같은 악마가 내 누나를 거뒀을 리가 없어. 그저 닮은 목걸이일 뿐이야. 김민주는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맹독초처럼 그의 영혼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이 의문을 풀지 않고서는 복수를 향해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하던 김민주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는 공사판에서 번 돈과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돈까지 가진 돈 전부를 끌어모아 종로의 후미진 골목에 있는 낡은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사무실에서 그는 나이 지긋한 흥신소 소장에게 꼬깃꼬깃한 돈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삼진건설 사모님 오수연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알아봐 주십시오. 특히 입양되기 전의 과거를요. 한편 최태석의 의심은 집요한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박 실장을 불렀습니다. 박 실장, 그날 우리 마누라랑 같이 있던 공사판 논팽이 기억나나? 네, 사장님. 물론입니다. 그놈 당장 뒷조사해봐.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 왜 우리 마누라 주변을 알짱거리는지 샅샅이 알아내. 눈에 거슬리는 잡초는 아예 뿌리까지 뽑아버려야지.
최태석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제국에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폭군이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늑대 김민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호랑이의 표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옥처럼 흘렀습니다. 김민주는 흥신소 소장에게서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인 낡은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소장은 김민준의 앞에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김 선생이 부탁한 거요. 오수연 씨, 본명은 김수연. 20해 전쯤 지금의 양부모에게 입양된 게 맞습디다. 김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누나의 이름도 김수연이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요? 어느 보육원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소장은 담배 연기를 길게 뿜으며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요. 성심 보육원이라는 곳 출신인데 20년도 더 전에 의문의 화재가 나서 서류가 전부 불타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기록은 찾을 수가 없어요. 화재. 김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소장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아냈소. 그 불타버린 성심 보육원의 가장 큰 후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소장은 김민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의 삼진건설 회장, 젊은 시절의 최태석이었습니다. 순간 다방 안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김민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뒤엉켰습니다. 최태석과 누나가 있었던 보육원, 그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린 의문의 화재.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복수해야 할 원수가 어쩌면 내 누나의 비극적인 과거와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 의심의 씨앗은 이제 거대하고도 잔인한 비극의 뿌리를 향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석의 사무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묻은 그는 박 실장이 내민 서류를 천천히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김민준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사진, 가족관계, 그리고 최근 행적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죠. 최태석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김민준 아버지는 김판석. 아직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그 고집불통 영감의 아들이었군. 그는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그 눈빛이 낯이 익다 했어. 순진한 척 내 아내에게 접근해서 뭘 어쩌시겠다? 복수라도 하려는 건가? 최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펼쳐진 강남의 화려한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 있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끼며 그는 나지막이 명령했습니다. 박 실장, 더 이상 가지고 놀 필요 없겠어. 그놈 조용히 처리해. 개미 새끼 한 마리 밟아 죽이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흔적도 남기지 마. 네, 사장님. 염려 마십시오. 박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최태석은 와인 잔을 들며 이미 죽은 목숨을 내려다보듯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리석은 놈. 감히 나 최태석에게 덤벼든 대가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그 시각 김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까맣게 모른 채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흥신소로부터 얻은 성심 보육원이라는 단서 하나. 그는 수소문 끝에 화재 사건 당시 보육원장이었던 박 노인이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김민주는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허름한 과일 바구니 하나를 사들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은 스산한 가을바람이 부는 언덕 위에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침상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박 노인을 찾아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성심 보육원을 기억하십니까? 그 말에 박 노인의 눈동자가 겁에 질린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으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김민주는 포기하지 않고 그의 침상 곁에 주저앉아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20여 년 전 그 보육원에서 입양간 제 누나를 찾고 있습니다. 김수연이라고 혹시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김수연이라는 이름에 박 노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니. 자네는 누군데 그 아이를 찾는가? 저는 그 아이의 동생입니다. 그 화재 사건 혹시 아시는 게 있다면 제발 말씀해 주세요. 박 노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마치 오래전의 끔찍한 악몽을 다시 떠올리는 듯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속삭였습니다. 그 화재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네. 그리고 자네 누님 수연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어. 아주 어릴 적부터 최태석 회장이 유독 그 아이에게만은 각별했지. 마치 자신의 물건처럼 집착했어. 최태석의 집착. 김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박 노인이 무언가 더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요양원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 실장과 험상궂은 사내 서너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찾았다, 김민준. 우리 사장님이 아주 섭섭해 하시더군. 감히 남의 마누라를 넘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엉뚱한 데까지 쑤시고 다닌다고 말이야. 박 실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김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민준은 박 노인을 자신의 등 뒤로 감추며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내 놈들이 여긴 어떻게 내 놈 동선 하나 파악 못할까봐?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 순순히 따라와주면 고통은 덜어주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내들이 김민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좁은 병실 안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김민준은 의자를 집어던지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한 사내가 휘두른 둔기에 옆구리를 맞고 김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박 실장은 쓰러진 김민준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까부는 벌레 새끼. 내 놈 아비처럼 만들어주마. 그 순간 김민준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박 실장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깨진 창문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김민준은 2층 높이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절뚝거리며 비탈길을 따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박 실장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놈 잡아. 놓치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이제 김민준은 더 이상 익명의 복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태석이라는 거대한 호랑이에게 정체가 발각된 사냥감이었습니다. 쫓기는 늑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최태석의 저택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광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수연은 그날 밤 서재에서 돌아온 남편의 얼굴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살기를 보았습니다. 최고급 양복은 흐트러져 있었고 박 실장을 비롯한 수하들의 얼굴에는 감추지 못한 당혹감과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놓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멍청한 놈들.
고작 그놈 하나를 처리 못해서 이 꼴로 돌아와. 최태석의 고함 소리가 굳게 닫힌 서재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오수연은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들이 쫓는 그놈이 누구인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공사장에서 만났던 그 남자 김민준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이제 구체적인 의심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왜 최태석은 그토록 김민준에게 적의를 보이는 것일까? 그저 아내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해치려 할 만큼 잔인한 사람이었던가? 그리고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초승달 목걸이와 그것을 보았을 때 김민준의 그 혼란스러운 눈빛,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날 새벽 최태석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지자 오수연은 유령처럼 침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단 한 번도 허락 없이 들어가 본 적 없는 남편의 서재였습니다. 그곳은 최태석의 왕국이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잠들어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서재 안,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책장과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육중한 책상 뒤편 벽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여러 숫자를 눌러보던 오수연은 문득 자신의 생일을 눌러보았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최태석의 비뚤어진 소유욕이 만들어낸 소름 끼치는 암호였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들이 있었지만 오수연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낡고 빛바랜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그녀의 초승달 목걸이와 똑같이 생긴 그러나 줄이 끊어진 목걸이 하나와 아주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1994년 10월 12일. 오늘 후원자 아저씨가 또 왔다. 아저씨는 나만 보면 웃어주는데 나는 아저씨 눈이 무섭다. 꼭 인형을 보는 것 같다. 1994년 11월 3일. 보고 싶은 내 동생 민준이. 엄마가 남겨준 초승달 목걸이는 내가 하나, 민준이가 하나. 꼭 다시 만나러 갈게. 오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완전히 잊고 있던 과거의 기록. 그녀는 자신이 오수연이 아니라 김수연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에게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남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일기장 뒷부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아저씨가 나를 서울의 큰 집으로 데려간다고 했다. 싫다고 하니 아저씨가 무서운 얼굴로 말했다.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보육원도 내 동생 민준이도 전부 없애버릴 거라고. 그날 밤 보육원에 불이 났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최태석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에게 집착했고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보육원에 불을 질렀으며 그녀의 기억과 과거를 모두 지워버린 뒤 마치 자선사업가가 고아를 입양하는 것처럼 위장해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구해준 그 남자 김민준은 바로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단 하나뿐인 혈육, 남동생이었던 겁니다. 그녀가 핏빛 진실 앞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사모님, 웬 남자가 사모님께 꼭 전해달라며 이걸 맡기고 갔습니다. 집사가 내민 것은 흙먼지 묻은 작은 쪽지였습니다. 김민준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치자 그 안에는
피가 번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나, 도망쳐. 최태석이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는 악마야. 제발. 쪽지가 오수연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원수였고 동생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저택은 거대한 무덤이었고 그녀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잔인한 거짓으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백조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화신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동생을 구하고 저 악마에게 지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 밤 최태석의 화려한 저택은 비극을 위한 마지막 연극 무대와도 같았습니다. 오수연, 아니 이제 자신의 이름 김수연을 되찾은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모두 마르고 그 자리엔 강철 같은 의지와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핏빛 진실이 담긴 일기장과 금고 속 서류들을 자신의 가방에 챙겼습니다. 이것은 악마를 심판대에 세울 단 하나의 무기였습니다. 김수연은 거실의 가장 비싼 소파에 앉아 마치 여왕처럼 최태석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집사에게 전화를 걸어 딱 한마디만 전하게 했습니다. 사모님께서 모든 것을 아셨다고, 마지막 만찬을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고. 그 오만한 최태석이라면 자신의 인형이 감히 반항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제 발로 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동생 김민준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가 남긴 쪽지 뒤편에 적힌 낡은 공중전화번호. 기적적으로 연결된 전화 너머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 누나야.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낼 거야. 저택 뒤뜰에 작은 온실로 와.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더는 혼자 싸우지 마.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술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최태석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김수연의 고요하고 당당한 모습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내 인형이 드디어 주제를 파악한 모양이군. 그래, 마지막 만찬이라도 차려주려고?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김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차갑게 웃어 보였습니다. 용서? 그 말은 당신이 지옥에 가서나 빌어야 할 거예요. 최태석 씨. 그녀는 테이블 위로 낡은 일기장을 던졌습니다. 최태석의 얼굴이 처음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당신이 불태웠다고 믿었던 내 기억이에요. 당신이 내 인생을 통째로 훔쳐갔다는 증거고. 김수연의 절규와 함께 뒤뜰 온실에서 숨어있던 김민준이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복수를 위해 항상 품고 다니던 묵직한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태석? 내 놈의 끝을 보러 왔다. 김민준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분노를 실어 최태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택의 화려한 거실은 순식간에 두 남자의 처절한 싸움터로 변했습니다. 값비싼 도자기가 깨지고 고급 가구들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최태석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발악했습니다. 내년, 감히 내 것을 훔치고 나를 배신해? 저놈이랑 같이 묻어주마. 그는 장식용 칼을 집어들고 김민준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김민준은 옆구리의 상처 때문에 제대로 피하지 못했고 팔에 깊은 상처를 입고 비틀거렸습니다. 최태석이 피를 흘리는 김민준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수연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두세요. 이미 모든 건 끝났으니까. 그녀의 외침에 최태석이 잠시 망설이는 찰나 저택의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림자처럼 박 실장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늘 들고 다니던 서류 가방이 없었고 얼굴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혹은 새로운 결심을 한 듯한 냉정한 표정만이 서려 있었죠. 최태석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박 실장, 뭘 보고 서 있어? 저놈들 당장 처리하지 않고. 하지만 박 실장은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끝났습니다. 사모님께서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텅 빈 두 손을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불법 로비 장부, 그리고 성심 보육원 화재 사건의 전말까지 전부 검찰과 언론사에 넘어갔습니다. 최태석의 움직임이 그 자리에 멎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장식용 칼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김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수연은 얼음 같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인형으로 만들었지만 그 인형에게도 생각이라는 게 있었네요. 당신의 제국은 이제 끝났어요. 바로 그때 저택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와 기자들의 차가 저택을 향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은 최태석은 허망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철옹성 같던 왕국이 그가 가장 연약하다고 믿었던 인형의 손에 의해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최태석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김수연은 쓰러진 김민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을 찢어 동생의 상처를 지혈하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내 동생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김민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와줘서 고마워, 누나. 오랜 세월을 돌아 남매는 마침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에 걸린 한 쌍의 초승달 목걸이가 새벽의 희미한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의 악인이 몰락하고 길고 길었던 복수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상처가 아물지는 않겠죠. 김수영과 김민주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과거의 상처와 싸워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차가운 새벽을 지나 따뜻한 아침을 향해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희로애락이 모두 담겨 있던 격정의 세월을 지나 이제야 비로소 진짜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